안녕하세요. 작년에 귀여운 딸을 낳은 아기 엄마입니다. 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지 세상 모든 게 예쁘게 보이는 요즘입니다. 이런 행복한 시기가 찾아오기 전 거대한 사건을 겪었는데요. 불과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자분들이라면 꼭 제 사연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해하실 테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집안은 보통 수준이고 큰 고생 없이 자랐어요. 회사 생활을 바쁘게 하다 보니 세월이 빨리 흘러갔고 주변에서 하나둘씩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지인들은 언제 시집 가느냐고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 달게 듣고 있습니다. 남자 만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소개팅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봤는데 거의 다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남자들을 만났어요. 특별한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제 짝이라고 느껴지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소개팅을 여러 번 더 했고 드디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외모는 평범했지만 조용하고 푸근한 느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몇 번 더 만나보고 진짜 괜찮은 남자라 생각해서 꽉 잡았습니다. 그도 제게 호감을 가졌고 곧 사귀기 시작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있는 성북동의 대저택에서 좀 놀랐었어요. 제 남편은 이런 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보일까 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돈을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이 있었다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재력을 몰랐고 돈을 보고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시부모님을 인사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정부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내가 이 녀석 애비가 되어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니 말을 놔도 되겠네요라고 하면 아버님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우리는 며느리가 되는 조건 같은 것을 보지 않을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선희 씨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해요. 인물도 좋고 성격도 싹싹하고 어른들한테 잘하는 점이 있거든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떨리는데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긴장이 풀리네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보게 하는 거죠. 당장 신혼집 차리고 독립하는 것보다 시댁에서 예의를 배우고 살림을 익히고 나가야 한다는 뜻이라고요.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님, 그 정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현명한 아가씨로 보여서 대충 감을 잡았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우리 집에서 2에서 3년 살다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2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아버님 생각 좀 하고 대답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아니, 이게 고민해야 할 일이야. 옛날 같으면 시댁에 와서 애를 낳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제가 덜컥 겁을 먹고 아무 말 못하자 시어머니가 대신 여보 며느리가 될 애를 처음 봤잖아요. 보자마자 시집살이 하라고 하면 부담되죠. 그리고 요즘 시집살이 하는 아가씨가 어디에 있어요? 그럼 내가 들렸다는 거야?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랐나 봐, 선희 씨. 내가 미안하네. 시집살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아버님,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뵈러 올 때 확실하게 대답할게요. 그렇게 시댁에서 불편한 대화를 나누고 예비 남편과 나왔는데 그이는 살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어렵다고 강조했어. 자기야, 우리 집에서 지내도 어렵지 않아. 일하는 아줌마 있고 운전기사 아저씨도 있잖아. 자기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잠시 부모님 얼굴 보고 2층으로 올라가면 돼. 말이 쉬운 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을까 걱정되니까 몇 년 참고 살자고. 나중에는 우리 신혼집을 좋게 마련해 주신다고 하더라. 조금만 참자. 형준 씨는 왜 시집에 입장해야 한다는 말을 안 해준 거야? 그러네. 미안하게 생각해.
아, 됐어. 시집 생활 몇 일 고민해볼게. 나도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아니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 그래서 일주일 뒤에 결심해서 다시 시댁에 돌아갈래. 찾아간 후에 시아버지는 제가 시댁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을 때 매우 기뻐하셨고, 시어머니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2년 이상은 시댁에서 살면서 분가하게 됐어요. 상견례는 하기, 게스트하우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시댁에 살기 시작했죠.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호적등본을 떼는 등 법적인 일들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보, 아버님, 어머님, 재혼이라고? 아, 내가 말 안 했나? 아버지랑 친어머니는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지금 엄마랑은 5년 전에 재혼하셨고, 지금은 엄마가 친어머니처럼 대해. 내가 말을 안 했나 보다. 미안. 아, 그랬구나. 아니, 꼭 말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모가 재혼한 후에 새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서 그녀가 아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후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일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서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운전기사님이 나를 회사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시어머니가 부자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기 건물 보이세요? 저게 큰 사모님 건물이에요. 정말 놀랍고, 그 큰 건물이 보이시나요? 그건 대단한 분들의 건물이에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공장 말단부터 시작해서 공장장까지 오르셨다고 해요. 중고까지 공장을 확장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들었어요. 재활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매각하고 은퇴하신 것이죠. 우와,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시댁의 재력이 전부 시어머니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가정을 이해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주말에 출근하지 않아서 저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데 시아버지 눈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밥 다 차렸어요. 식사하세요. 여보, 이건 뭐야? 맑은 국물 끓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콩나물 구이고 어머, 내 정신 좀 봐. 아, 제가 깜빡했어요. 늘 드시던 대로 차려버렸네. 다시 해드릴게요. 끓일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꼰대도 아닌데 이런 거로 화를 내겠어. 벌써 표정은 화가 나 있었는데 안 그런 척 말씀하셨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올라갔어요. 남편에게 시부모님 사이가 평소에 어떤지 제가 모르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어머님 두 분 사이 어때? 엄마랑 아버지 사이 좋아 그래. 어머님이 잡혀 사는 느낌이 드는데 엄마가 에이, 아니야. 두 분 금실이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가 평소 무뚝뚝하고 고집이 있어 보이지만 뒤에선 다정다감한 분이야. 야, 아이 당신, 우리 아버지 안 좋게 보지 말아줘. 안 좋게 보지 않아. 그냥 분위기가 좀 어색해서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거야. 남편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더니 일요일 아침부터 시댁 청소와 빨래를 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 혼자서 집안일을 했죠. 시어머니가 잠시 외출 중에 집안일을 다 끝냈고 빨래를 개켰고 방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볼일 보시고 들어오셨는데 방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벌개진 얼굴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빨래 누가 겪어 당신이야? 아버님, 제가 했어요. 그런데 왜요? 빨래가 제대로 안 됐나요? 며느리, 내가 이따음, 너 아직 집안 살림하는 거 안 배웠냐네.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워야겠다. 무슨 일이야?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방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빨래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너 빨래 했니? 아, 왜 시키지도 않은 걸랬어. 오늘 가정부 아주머니도 오시지 않고 어머님이 하실까 봐 제가 했어요. 어머님, 저 실수한 건가요? 너희 시아버지 빨래랑 내 거랑 같이 돌렸네. 뭐, 하얀 빨래랑 검정 빨래 나눠서 2번 돌렸어요. 아휴, 그랬구나. 예며 느아 다음부턴 우리 부부 빨래는 내버려 두라고. 그건 내가 할 필요 없어.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는데 어머님은 뭔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2층 살림만 하라고 하시고 1층 부님의 방과 거실은 아예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는지 질문을 해봤지만 묵묵부답으로 했습니다. 일관적으로 그렇게 시부모 집에서 1달 동안 지내보니 몸은 피곤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는 불편했어요. 시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느라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잠이 든 새벽에 지하실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에서 깨어났지만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를 반복했는데 정확히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잠을 자려는데 크게 1번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화들짝 놀란 저는 집안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서 남편을 깨웠어요. 야, 일어나봐. 집에 도둑이 들었나봐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떤 도둑이? 우리 집 보안이 얼마나 좋은데 도둑이 들어올 수 있겠어? 담벼락을 넘으려면 사다리가 있어야지. 그 분명히 우리 집에서 쾅 소리가 났어. 진짜일까 아니면 잘못 들은 건지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누워. 중얼거리며 다시 코를 걸더군. 하지만 쿵쿵 소리가 또 1번 울렸어. 도둑인지 귀신인지 꼭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았어. 잠든 남편을 두고 혼자 계단을 내려갔어. 1층 거실을 살펴보니 누가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 주방도 문제 없었고 시부모님 방은 조용했어. 뒤돌아보니 무너지는 눈에 뭔가 있다고 느꼈어요.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돌리려고 했는데 잠겨 있어서 열지 못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문에 귀를 가져다 대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봤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금 전까지 울리던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몸을 눕혔어요. 이튿날 아침에 식탁에 앉아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쿵쿵 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새벽에 쿵쾅거리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예시 아버지는 침묵하신 채 식사를 하셨고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 아니 들었는데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 같아서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층까지 내려와서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잠만 잘 자도록 해야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님 지하에 들어가는 문은 왜 잠겨 있어요? 거기 창고를 쓰고 있으니까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창고야, 혹시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 있나요? 도둑놈이 그쪽으로 들어온 건가 싶어서요. 아, 우리 며느리가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야야, 지하에 창문 같은 거 없어. 입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환청을 들은 게 아니냐? 스트레스가 심하면 친정에서 며칠 지내고 하듯 된다. 여보, 그건 괜찮죠? 우리가 스트레스 줄 일이라도 시켰나? 편하게 먹고 지내면서 웬 스트레스가 많으시군요.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버님이 친정에 가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신다니 참 좋아요. 그래야지. 출가할 외아들이라며 피하는 것은 시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출가하셔서 며칠 동안 조용할 줄 알았는데 다시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누가 와도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자고 계셔서 혼자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하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고리를 잡으려고 할 때 지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가 뒤로 넘어지며 소리치자 제 앞에 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며느라, 놀랐죠? 이 시간에 왜 내려왔는지요? 아버지께서 지하실에서 뭘 하다가 오르신 건가요? 아, 별거 아니에요. 갑자기 옛날 사진을 보려고 앨범을 찾으러 가셨다가 그런가 보네. 저가 앨범을 찾으면서 창고 정리도 좀 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렇구나. 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올라가라네. 아버지께서도 들어가서 쉬세요. 새벽 2시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옛날 사진을 찾는 것도 이상했고 정리한 것도 이상했는데 저는 당장 지하실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까지 뜬 눈으로 보냈어요. 아침에 시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식사를. 잘하셨어요. 지하실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말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에도 지하실 소리가 나는데 내려갈 용기가 없어 귀를 막고 억지로 잠을 잤어요. 얼마 뒤에 운전기사님의 차를 타고 출근하게 되어 지하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실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우리 집 지하실에서 자주 소리가 들려요. 그 어느 날은 1층으로 내려갔더니 지하실에서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지하실에는 왜 들어가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옛날 사진을 보고 싶어서 앨범을 찾으러 가셨대요. 그리고 지하실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요, 사장님 연세가 되면 잠이 안 가는 것은 보통인 일이라서 심심해서 내려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조용히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때는 저도 신경이 안 쓰일 것 같아요. 매번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쿵쿵 울린다는데, 그래요. 제가 새벽에는 집에 들어올 일이 없으니 뭐라 말씀드릴 게 없네요. 기사님, 혹시 우리 시아버지에 대해 잘 아시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요? 아니요, 작은 사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시고 가부장적이시지만 무뚝뚝하시지만 쟤를 잘 챙겨주시고 계세요. 기사님도 제가 이상하게 보이시죠? 아닙니다. 작은 사모님, 나중에 지하실에 들어가야 할 일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기사가 그렇게 대답하기는 했지만 지하실은 항상 잠겨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괜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아버지가 지하실에 내려가는 것을 그만두셨나요? 더는 새벽에 깰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아침상을 차렸는데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네, 시어머니 잠시 고향에 내려갔다네. 갑자기요? 어제까지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언제 나가셨어요? 오전 6시에 일찍 나섰다. 한 2주 쉬다가 온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있거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고향에 내려갔다는 말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보세요. 저만의 상상을 해봤는데 시어머니가 지하실에 계실 것 같더라고요. 아우, 정말 시달렸더니 별의 별 상상이 들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외출한 동안에 지하실 열쇠를 찾으려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열쇠는커녕 새덩이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실 문을 힘으로 열어보려고 손잡이를 흔들며 밀었다 당기기를 반복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거기, 누가 계세요? 지하실에 누구 있나요? 제 목소리가 들리면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군요. 야, 여보. 왜요? 그래요. 당신이었습니다. 제가 지하실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걸 다 보셨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물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에 소리치는 이유가 뭐야? 혹시 귀신이라도 있을까 봐 그런 거냐? 아, 아버지, 지하실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지하실은 창고라 지저분하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확인해 보고 싶어요. 자주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거든요. 너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구나. 내가 지난번에 지하실에서 나오는 걸 봤지? 지하실 정리하느라 소리가 난 거라고 말해줬잖아. 그럼 매번 아버지가 내려가서 소리를 내신 건가요? 새벽 중에요. 그래, 내가 지하실 정리도 하고 옛날 물건도 찾아보고 운동도 하러 갔다가 이제 궁금증이 풀렸나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상해요. 지하실에서 나는 의문의 소리와 어머님이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신 게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뭘 하는 거니, 야? 설마 시어머니가 지하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시어머니를 지하실로 밀어 넣었다는 거냐? 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며느리 문을 봐라. 지하실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다니 밖에서 열쇠를 사용해야 들어갈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냐? 아,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안에 누가 있을 리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지하실을 보여주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봐라.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지하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하실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벽 옆에 스위치를 눌러 전등을 밝혔습니다. 하시라는 책장과 책상, 오래된 텔레비전으로 잡다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없었어요. 비좁아서 들어가기가 복잡했죠. 며느라, 이제 됐냐? 더 확인해보고 싶은 게 남았냐? 아버님 혼자 여길 내려가셔서 정리를 하신다고 했죠. 저기, 책들 봐라. 나랑 내 시어머니가 보던 책들이다. 저걸 정리하러 내려온 거야. 쿵쿵거리는 소리가 이 방지 않아서 책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던 것 같구나. 아, 그러네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괜히 상상을 해요. 무슨 상상을 했을까요? 상상 아닐 거예요. 귀신이라도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나도 귀신이라니 기가 막히네요. 며느리야, 세상에 귀신 같은 것은 없다고요. 그래, 이불 밖은 한 터도 없어. 그냥 문 닫을 거니까 나오세요. 시아버지가 지하실을 보여줘서 다행히 그 안에 시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제가 때문에 지하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조용해졌을 거예요. 보름 지난 뒤에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좋아졌어요. 역시 제가 오해한 거였네요. 어머님, 고향이랑 잘 다녀오셨어요? 아, 유후, 그래요. 아주 즐겁게 보내고 왔다고요. 고향 친구들이랑요. 동생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 다음에 며느리, 너도 같이 가자, 어머님. 고향이 어딘데요? 고향이 어디죠? 전라북도. 전북이, 어머, 우리 부모님도 전북. 익산이 고향이신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그게 잠깐, 아, 왜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아이고, 요즘 내가 깜빡깜빡 하는데 고향 이름까지 잊어버렸네. 생각이 안 나는구나. 내가 생각나면 알려줘. 며느라, 나 밥 안 먹고 왔으니 식사 좀 준비해줘. 주겠냐? 바로 차릴게.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급하게 들어가셨고 짐을 정리하시는 10분 뒤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치아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님, 앞니가 좀 이상하시는데요. 깨진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오래전에 깨졌던 거예요. 며느리, 너 나한테 관심이 참 많구나. 그 관심 좀 줄여주면 안 되겠니? 아, 죄송해요. 식사하세요. 어머님, 저는 지하실의 소리와 시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지하실 열쇠 그리고 고향 지명을 모르는 시어머니 이상해서 정말 이상했죠. 며칠 동안 걱정이 되어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지하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쿵쿵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이불을 들쳐 빠져나와 계단을 성큼성큼 밟으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앞에 서서 물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시부모님이 함께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와 어머님, 거기 계신 거 알아요? 저는 지하실 문을 세게 두드리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렸을 때 시부모님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 둘 다 지하실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진실을 밝혀주세요. 왜 쿵쾅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구슬땀을 훔치며 대답했다. 너 진짜 왜 이러니?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안 되니. 아, 우리 부부는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사랑을 나눴다. 부부가 나무 마룻바닥에서 사랑을 나누다니요. 나누고 싶어 해서 자주 내려왔다 됐냐, 이제 속은 편한데. 어머님, 사실이에요. 아버님은 며느리가 눈치가 이렇게 없어서 나중에 내 아들 내조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 아,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려서 좋겠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는 다만 걱정돼서 됐어. 너 보기에서 더는 같이 살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분가해야겠지. 아버님, 저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너, 솔직히 말해봐라. 분가하고 싶어 해서 괜히 유난을 떨었던 거지. 자네 소원대로 됐어. 분가해 시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고 방에 들어가셨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질러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분에게 큰 결렬을. 내 마음엔 생쥐구멍을 찾고 싶어 하는 뜻이었어요. 뜨거운 얼굴을 붙잡고 방으로 되돌아갔고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해소했지만 시부모님은 내 눈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분가하라고 하시며 집에 돌아가라고 조언했어요. 남편은 내 행동을 알고 있어서 그냥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며 내가 원하는 집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너가 살고 싶은 아파트나 주택이 있으면 부모님 집과 멀리 구해도 돼, 편한 대로 찾아보자. 여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시부모님과 조금 더 지내면 안 될까? 아, 되겠다. 결국 분가할 건데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야. 난 다 이해하니까 괜히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난 두 분이 지하실에서 그런 일을 하는 줄 정말 이해 못해. 몰랐어. 쿵쿵 소리가 나는 게 꼭 누가 누군가를 혼내거나 손찌는 거라 상상했어. 미안해. 괜찮아. 아버지가 날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오해할 만하다고 하셨어. 아이, 그리고 자기한테 그걸 들켜서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하시다. 이건 누구 잘못해서 분가하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아, 그래도 너무 죄송해. 미칠 것 같아. 아, 쥐구멍에 숨고 싶다. 지하실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고 분가를 계획하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토요일에 남편이 일이 빠서 가게 되어 혼자 집을 보러 가게 됐는데 운전기사님이 친히 동행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사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 혼자 버스 타고 다녀와도 돼요. 작은 사모님, 이제 돌아가시려는 동안 저가 자주 찾아뵐게요. 어차피 사모님 사장님께서 외출이 적으신 터라 저는 여유롭습니다. 빨리 타주시겠어요? 그러면 신세를 좀 지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운전기사님의 차에 올라타서 20분 거리의 아파트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집은 좋은 편이지만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후 다시 기사님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로수의 핀 벚꽃을 보며 문득 시어머니의 고향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기사님, 시어머니의 고향이가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사모님의 고향이인데 영등포에서 태어나 잘났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삶을 살다가 공장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죠. 서울 출신이십니다. 지난번에 어머님이 혼자 고향을 방문하신 것을 아시겠죠? 그 보름 동안 떠나 계셨던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아, 고향이 아니라 병원에 가셔서 몸이 아파 입원하셨다는 일이었죠. 아이 작은 사모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이 없었어요. 요즘 저는 제정신이 아니네요. 기사님의 말을 듣고 잠시 의심이 들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거짓말을 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판단하고 일부러 질문해서 당황스럽고 곤란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입을 다무겨 맺었죠.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곧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아 계약을 했어요. 입주가 한 달 넘게 남아서 정돈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에 비명소리가 들려 일어나서 놀라죠. 난 1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비명소리의 주인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지하실 안을 보며 놀라셨어요. 저는 아버님 옆으로 가서 지하실 안을 보았더니 시어머니가 계단 밑에 엎어져 계신 걸 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을 뛰어내려가 어머니를 바로 눕히고 숨을 쉬는지 확인했어요. 조금씩 미지근한 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119에 신고 좀 빨리 해주세요. 얼어있던 시아버지는 방으로 뛰어가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남편도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나 내려와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어요. 여보, 엄마가 왜 여기에 쓰러진 거야? 아무래도 계단에 발을 찼나 봐. 어쩌면 좋아. 아, 아이 미치겠네.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아, 눈 좀. 떠보라고 시아버지가 신고를 하며 오열하며 지하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집사람이 지하실에서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말렸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려서 따르라고 하니 나왔는데 이렇게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난 너희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어떡하냐고. 아버님, 어머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진정하세요. 곧 구급차가 올 테니 대문을 열어주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거실까지 옮길 거예요. 시아버지가 달려나가 대문을 열 동안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조심히 거실로 옮기는 사이 구조대원들이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구급차까지 무사히 태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따라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머리를 취급받았습니다. 큰 상처를 입으셔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될지 확답할 수 없다며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 패닉 상태가 와 무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었죠. 한참이 지난 뒤에 정신이 돌아와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아버지와 남편이 로비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다가가는 것을 모르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들아, 장례식장을 예약해야 할 것 같아. 가망이 없을 거라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네, 아버지. 근데 아무 문제 없겠죠? 남편, 무슨 문제? 너 말 조심해라. 아내, 장례식장 예약할게요. 이윽고 돌아보신 아버지가 나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정신이 좀 들었냐, 그러더라네. 많이 놀랐나 봐. 아, 그러며. 많이 놀랐죠. 그럼 좀 앉아 있어라네. 시어머니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기다려봐야 한다는데 깨어나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우리 어머님 어떻다지요?
우리도 걱정이구나. 아, 근데 어떻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니 여기서 기다려보자. 아버님, 잠시 나가서 바람 좀 쐬 올게요. 그럴게. 나가서 바람 좀 맞고 오거라. 여보, 나갔다가 천천히 들어와. 나랑 아버지는 대화할 것이 있어서. 알겠어. 시아버지와 남편이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을 예약하는 것을 듣고 너무 끔찍해서 자리를 피해본 후 병원 앞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운전기사님이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기사님, 어떻게 알고 오셨죠? 라고 물었더니 아까 작은 사모님께서 괜찮으세요? 라며 많이 놀라시었다며 전 사장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심부름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네, 저기 기사님, 지난번에 어머님이 고이시라고 하셨죠? 라고 물었더니 그래 그렇죠, 기사님. 저 시댁에 좀 태워주실래요?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하니 챙겨올 것도 있고 시어머니가 쓰러진 자리도 좀 봐야겠어요. 거긴 문이 잠겼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 데려다 주세요. 하며 덧붙이자. 그럼 타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운전기사님의 차에 타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작은 사모님, 더는 여기서 기사로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사모님이 지하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하셨었죠. 그리고 큰 사모님이 고향 다녀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뭐요? 끝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자 운전기사는 대답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받으세요. 지하실 열쇠입니다. 사장님 몰래 복사했습니다. 작은 사모님 지하실에 들어가면 다 아실 겁니다. 부디 꼭 조심하세요, 기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이만 갑니다. 무서워서 도저히 입을 닫을 수 없어요. 기사님, 운전기사는 어딘가에 미쳤는지 못 보고 거를 보는 건지 차에 타서 손살하듯 사라졌습니다. 지하실 열쇠를 진 저는 바로 시대를 넘어서 지하실 앞에 섰고 열쇠를 꽂으며 드륵 소리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전등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뭔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어요. 시부모님이 사랑을 나눈다는 마룻바닥에서 주변을 뒤적이다가 벽 사이로 빨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살짝 벌어진 나무벽에 손을 넣어 불빛을 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꺼내 보았더니 소형 카메라였다. 잭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핸드폰에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 파일이 여러 개 나타났어요. 하나의 동영상을 재생했더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야, 오늘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잘못을 놨대. 눈웃음 치는 게 그냥 농담이 아니야. 여보, 미안해요. 나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 여자는 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야. 내 얘기 맞지 않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 나의 반응이 뭐냐고?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나? 인연이 며칠을 미뤄왔더니 귀어올랐어. 목소리가 커진 것을 보니 훈육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확실하군요. 이빨을 꽉 뗀 채로 준비가 됐어요. 제발 여보, 이제 그만해주세요. 아, 시아버지가 시호에게 손지검을 내려주게 했습니다. 여기저기 넘어지며 가구에 부딪히며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틀었더니 이번에는 제가 실수해서 혼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왜 며느리에게 빨래를 시켰느냐고요? 내 빨래는 항상 손으로 했지. 게다가 니년 옷을 내 옷 위에 덮고 서랍에 넣었대요. 여보,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내 약 뒤에 내 몫을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결과만 보면 돼. 과정은 니년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 여보, 제발 그만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시아버지의 광기를 보며 온몸에 쥐가 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외모를 가꾸지 않는 이유로 매맞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황스럽고 상상한 것과 일치하여 영상을 보니 시어머니가 말을 길게 하거나 식사 중에 기침을 하자 손지검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사이코패스의 자식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영상의 끝에는 시어머니가 실례하여 시에게 뺨을 맞아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부인과 인연이 어디에 있던지 시아버지는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라고 말하고 한숨을 내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로 민망해하던 아씨의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하듯이 계단에서 비명을 지르며 의례한 씬을 연출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를 지하실 계단 끝에 눕혔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는 비춰지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달려나가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폭력을 행하는 시아버지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시댁이었는데 지하실에는 도둑이나 귀신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시부모님께서 사랑을 주고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매를 맞는 장소였죠. 급히 지하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문을 열었더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러, 손에 든 게 뭐냐? 그거, 설마, 카메라야? 운전기사 놈이 연락을 두려고 했군요. 제이는 그놈이랑 설치한 거야? 아버님, 물러나세요. 여보, 나랑 같이 나가자.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한 짓이 여기 다 담겼어. 남편 팔을 붙잡고 말했더니 그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영상 가지고 어디로 가게? 설마 경찰서? 아, 그건 좀 곤란해. 이리 내놔.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매를 맞고 있던 걸 알고 있던 거냐고? 아이, 귀 아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남자가 화나면 마누라 훈육할 수 있는 거지. 왜 호들갑이야? 엄마가 교육을 받다가 잘못 넘어져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건 별일 아니라고. 뭐가 어째? 당신도 사이코야. 매를 맞는 어머님을 다 알고. 내가 지하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을 때 안심시킨 이유가 다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이런 미친 짓들, 여보, 그거 가지고 나갈 수 없어. 당신이 자꾸 까부는데 오늘부터 훈육 좀 받아야겠다. 지하실로 들어가자. 아버지, 문 앞에서 망 좀 봐주세요. 그래, 니만 의라교육 똑바로 시켜라네. 이제부터 제가 인연 잘 가르치겠습니다. 들어와, 이년아, 이거 놔놓으라고. 남편이 제 손목을 강하게 움켜잡고 있었고 지하실로 끌려가면 진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고 저도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꼭 살아남아 이 미친 부자를 심판받게 해주리라 다짐했죠. 제 손목을 잡은 그 이에 손등을 이빨로 꽉 깨물었습니다. 아이씨, 인연이 돌았나 싶더군요. 아, 심하게 물어뜯으며 남편의 급소를 무릎으로 올리고 찼어요. 우선 움츠린 남편의 엉덩이를 발로 차서 지하실 계단에 굴려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시아버지가 소뚜껑만 한 손으로 딱 귀를 날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아픈 따귀를 맞은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꼭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아버지의 코를 깨물었어요. 이 미친 개야, 내 코를, 아, 시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자빠졌고 얼굴을 부여들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최후로 남편과 똑같이 발로 밀어서 지하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시댁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고 뛰어가려는 클락션이 울리는 차가 보였다. 운전기사가 있었다. 작은 사모님, 빨리 탑승해 주세요. 기사님 그냥 돌아간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큰 사장님과 작은 사장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차를 돌렸다. 작은 섬님, 무사하신가요? 아니요, 사살될지도 모르겠어요. 충격적인 일을 목격해서 제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어서 경찰서로 가줘요. 네, 사모님. 운전기사가 제때에 저를 태워서 시부와 남편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형사들이 영상을 확인한 뒤에 시댁으로 출발하더니 기절한 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뜨면서부터 시부와 남편이 쇠고랑을 차고 형사 앞에서 진술하고 있었다. 아이씨 이봐, 형사 나으리 내가 마누라를 교육시킨 걸 가지고 이러는 거냐? 당신은 마누라를 패본 적이 없어. 이봐요 김갑수 씨, 아내 패는 남편이 흔한 줄 알아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장 앉아요. 이게 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서 이사 다이 난 거야? 아들놈, 너는 기집년들 제대로 된 걸 데려와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아버지는 죄송해하며 말했다. 훈육을 좀 더 빨리 들어갔어야 했는데. 아, 신혼이라 풀어주고 안심시켰다가 지아씨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이 두 부자는 반성의 기미는커녕 저를 더 빨리 훈육시켜야 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응급실에서 위독한 상태라 이미 구실이 결정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실상치사가 될 것이고 남편은 방조죄로 구속됐어요. 형사들은 시아버지의 과거 전과를 조회했는데 이혼한 전처에게 매를 맞게 하여 수십 차례 경찰서에 가게 했습니다. 옛날 시모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처벌의사가 없다며 풀었었습니다. 또한 매를 맞으며 더욱 사나워진 거구나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은 자식을 본인처럼 동일하게 키웠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병원으로 가려고 일어서자 남편이 나를 불렀어요. 여보, 너 큰 실수를 했어. 왜 우리를 골로 만들었니? 나중에 풀리면 혼쭐이 날 거야. 미친 사이코 소시오패스 놈아, 너나네 애비는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천벌을 받게 될 거야. 둘 다 지옥에 떨어질 텐데. 아니라고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여자와 아내는 평야의 매력이 있단 말 들어본 적이 없었죠. 당신도 제게 좀 해도 좋겠어요. 아주 고요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미리 교육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사이코야, 그냥 가려 했지만 안 되겠네요. 저는 형사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남편의 머리와 시부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쿵쿵 하는 소리가 날 때쯤 두 부자는 책상에 이마를 박았어요. 형사 한 명이 제가 그만하라며 말을 걸었지만 계속 때려주지 못했어요. 결국 두 부자는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고 재판을 앞두게 되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니 중환자실 창문을 보니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돌아가신 거겠죠? 생각하며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던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곳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어머님, 깨어나셨군요. 며느라, 내가 날 구해준 거냐? 내 남편이랑 아들놈은 경찰서에 있어요. 그 사이코들,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어요. 어머님, 왜 진작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가 하더니 늪을 꿇고 사과를 하거나 다고 울고불고 해서 용서를 해줬지. 근데 얼마 못 가 두 번째 매로 당하게 됐고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용서를 빌더. 그러다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개가 되어 있었어. 아, 무섭고 두려운데 절대 신고를 못 하겠더라. 제대로 길들여진 개 같은 거지. 나 정말 멍청하고 무식하고 형편없는구나. 여자가 아니에요. 어머님은 피해자이고 그 나쁜 놈들은 이제 감옥에 갈 것이며 어머님이 인생에서 슬기롭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고마워, 며느리.
내가 나를 구해준 것이야. 내가 없었으면 영원히 지하실에서 고난을 당할 뻔했을 거야 하며 나 시어머니를 안아 들어 안심하라고 이제 끝났으니 위로했습니다. 2달 넘게 입원한 시어머니 곁을 돌봤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떨어지면 불안해하며 전율을 느끼시더라고요. 며느라, 혹시 그 인간이 도망쳐서 여기로 오는 건 아닌가? 나 무서워. 정말 매우 무서워 하면 어머님, 안심하세요. 그 놈은 못해요.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곧 큰 벌을 받게 되고 어머님을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불안해하던 시어머니는 두 부자가 무거운 징역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공포에서 탈피하여 정신과를 다니며 과거 충격을 치료하러 다니셔서 좋아지셨어요. 완벽하게 나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충격을 덜어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법적으로 남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집을 팔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라, 기분 푼 것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앞으로 연락 종종 드릴 테니까 왕래하면서 지내세요. 아, 그럼 나랑 너무 좋겠다. 집이 멀지 않으니까 가끔 만나서 식사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시어머니는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1년 뒤에 저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다른 신사와 재혼하셨다. 또 한 해가 지난 후에 제가 딸을 낳게 되어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에 자주 방문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친구처럼 더 가까워졌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새 남편께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주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내들이 많이 있고 이를 참고 있으면 안 돼요. 용기를 내어 꼭 신고하고 벗어나야 해요. 이 글을 쓴 이유는 많은 피해를 입은 아내들을 돕기 위해서예요. 꼭 힘내세요. 그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